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의 제5부 가운데 11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11번째 강의의 제목은 환원주의와 전일주의인데, 요점만 말한다면 과연 원자를 알면 생명을 알 수 있는 것인지, 두뇌를 알면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인지, 즉 부분을 알면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려는 생각에서 11번째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 11번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자 하는데,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종교를 그 발달 단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가 공포의 종교, 그 다음에 도덕 종교, 우주 종교입니다. 공포의 종교는 다 짐작하다시피 옛날 아직 인지가 발달하지 못할 시절에 사람들은 자연현상을 보고서 천둥번개나 이런 걸 보고서 두려워해서 그 자연현상의 배후에는 어떤 신이 있다고 해서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라면, 도덕 종교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유교를 들 수 있는데, 어떤 천도 내지는 신의 뜻에 따라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르침을 베푸는 종교가 도덕 종교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조금씩 공포의 종교적인 면도 있고 도덕적인 종교인 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주적 종교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요. 이건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아인슈타인 on Cosmic Religion and Other Opinion and Aphorism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요. 우주 종교란 건 뭐냐면은, 진리를 찾는 것은, 이거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진리를 찾는 것은 이성적 사유에 의해서가 아니고 종교적 감정이며, 과학이란 이렇게 찾은 진리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미래의 종교는 우주 종교일 것이다. 우주 종교란 그 교리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고 과학자와 예술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불교적 진리는 깊은 선정, 산매에 들어서 반야로 직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불교가 옳다면 윤회 사상은 신경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말한 미래의 종교의 후보로서 아인슈타인은 불교를 꼽았는데, 불교가 옳다면 윤회 사상은 신경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줘야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심리학자 칼 융인데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 막스 야머가 아인슈타인 앤 릴리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책은 52페이지 정도 될 텐데, 우주 종교적 감정이란 인간이 갖는 그릇된 욕망의 허망함을 깨닫고 정신과 물질 양쪽 측면에서 나타나는 질서의 신비와 장엄을 느끼는 것이다. 이 느낌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구약시대의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이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특별히 불교는 이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 아인슈타인 생각이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그럴듯한 생각이라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생각할 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업과 윤회는 부처님이 깊은 선정 속에서 소위 반야라 그러죠. 초감각적 인식을 통해 얻은 삶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감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알아낸 어떤 삶의 진실인 거죠. 근데 오감으로서 삶으로 인식하고 그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한 신경과학자들은 업과 윤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과학은 둘 다 똑같이 사물의 참모습이 뭐냐를 추구하는 것이 불교이기도 하고 과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연기법이나 그 참선 효과에 대해서는 과학과 불교가 일치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과 윤회에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뭐 다른 신통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불교와 과학은 서로 견해가 달라집니다. 자, 이렇다면은 어느 쪽이 더 옳으냐 그러냐 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어느 쪽이 잘못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선정 속에서 체험한 것이 착각이라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신경과학자들의 말이 맞겠죠. 착각이 아니라면 신경과학자들의 생각을 고쳐야겠죠. 한번 검토해보죠. 부처님이 윤회와 업과 그 다음에 신통력을 체험했다고 하는 삼매는 최면 상태에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황홀경과는 다릅니다. 그걸 영어로 트랜스라고 그러는데 불교의 선정 삼매는 반드시 깨어있는 상태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최면은 본인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최면자의 암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고 들은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삼매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을 보면은 항상 선정 삼매 속에 들어갈 때는 나는 내가 원한 대로 어떤 경지에 든다 말이 나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정보를 얻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불교와 과학은 같아요. 단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과학은 측정 도구와 오감으로 정보를 얻고 이성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거죠. 내가 검증한 것을 다른 사람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오감으로 정보를 얻는데 어떤 동의하지만은 오감이 아니고 거기에 마음으로도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육군이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면에서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요. 또 불교도 검증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깨달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만이 검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같다 하고 검증할 수 있지만은 내가 마음속에 검증한 그거를 다른 사람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검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교를 1인칭 과학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보를 얻는 기관이 오감으로 제한한 과학과 육군을 넓힌 불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학으로 검증할 수 있는 면에서 그 연기법과 명상효과에 대해서는 서로 영감을 주고받고 서로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초상현상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호적인 회의주의자 입장에서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부처님의 견해를 들여다보죠. 쌍유따니까야 삼매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고 삼매경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이 쌍유따니까 22품, 35품, 160품에 다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세 가지만 들었는데 비구들이요. 삼매를 닦아라. 삼매에 들면 있는 사물의 참모습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탐진치로서 물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탁해서 흙탕물과 같아도 사물이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흙탕물이 가라앉으면은 그 아래, 흙탕물 아래에 있는 사물이 분명히 보듯이 우리가 맑은 마음으로 보면 사물의 참모습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쌍유따니까야 35품에 보면 삼매에 들지 못하면 진리를 알 수 없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네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뭘 조금은 알지만은 진짜 깊이 있는 건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삼매 들어서 뭘 본 건 아니니까요. 이 밖에도 부처님은 선정 삼매 들어서 초감각적 인식으로 깨달은 체험과 진리의 설법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부처님이 아닌 제가자들도 선정 삼매 속에서 보통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긍정적이고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선성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 선성보다는 그래도 우리 보통 사람이 우리 마음에 더 와닿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를 예를 들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죠. 지금 우리가 지식정보의 사회라고 그러는데 그게 들어가는 문을 연 사람입니다. 바로 PC와 스마트폰을 발명을 해도 이 사람은 아주 일찍부터 일본에 있는 어떤 불교 스님의 지도로서 참선했는데 이런 말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산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잠재우려 애쓰면 더욱더 산란해 뿌리죠. 그게 우리 보통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잠재 애쓰지 말고 고요한 마음으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시간이 흐르게 되어서 마음속 불안의 파도는 점차 잦아들고 그러면 보다 미미한 무엇인가를 감지할 수 있는 여백이 생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도 모르는
어떤 마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 우리 직관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세상을 좀 더 명료하게 바라보며 현재보다 충실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고 현재의 순간이 한없이 확장되는 게 느껴집니다. 또 전보다 더 많은 것을 보는 밝은 눈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수양이며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알아듣기 쉽게 말했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체험한 거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스티브 잡스는 남들이 갖지 못하던 아이디어로서 PC를 발명하고 스마트폰을 발명했던 것이죠. 그 윌터 아이작슨이라는 사람이 쓴 스티브 잡스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스티브 잡스의 견해하고 달리 이번에는 이제 신경과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보죠. 미국 의학계는 일찍부터 마음 챙김 명상의 의학적 효과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연구를 해왔는데 2009년에는 심리치료가의 40% 이상이 마음 챙김 명상 수련법을 사용하고 있고 매년 1200편 이상의 명상 관련 논문이 심리학이나 의학 학술지에 발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상의 긍정적 효과는 의학적 효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실리콘밸리는 차드 맹탄이라는 사람이 명상을 소개해가지고 명상 문화가 그냥 깔렸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사실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업체에서도 명상을 장려해서 그 직원들이 명상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군대에서도 명상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삼매 상태에서 인식한 것을 이런 효과를 놓고 부정하기는 어렵겠네요. 삼매는 더 깊은 그 마음 상태에 들어가서 마음을 더 집중해서 오히려 기업체나 군대에서 훈련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학적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죠. 우선 환원주의와 전일주의입니다. 환원주의라는 것은 바로 과학이 갖고 있는 사물을 보는 기본 태도인데 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복잡하고 높은 단계의 사상이나 개념을 하위 단계 요소로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말합니다. 보통 데카르트를 이 환원주의 시조로 봅니다. 과학은 그동안 환원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도 환원주의가 과학의 대세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물리학은 철저하게 환원주의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환원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회학이라는 것은 조금 복잡한 심리학일 뿐이다. 그러니까 사회학을 하기 위해서는 좀 심리학을 하게 되면은 거기다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하면 사회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심리학은 뭐냐? 살아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니까 조금 복잡한 생물학이다. 따라서 심리학을 제대로 하려면 생물학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조금 더 인간의 심리 상태를 연구하면 심리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생물학은 뭐냐? 조금 복잡한 화학일 뿐이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리작용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화학 반응에 의해서 그런 생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을 공부하면 생물학을 더 이해하기 쉬울 거다. 그게 바로 생화학이죠. 그럼 화학은 뭐냐? 화학이라는 건 결국 분자와 원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적 반응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물리학일 뿐이다. 물리학은 바로 우리가 양자역학이라든가 통계학을 연력학 같은 걸 하면은 그것으로서 여러 가지 화학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까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물리학은 더 이상 환원되지 않죠. 그냥 물리학이 가장 기본이니까. 그리고 수학은 물리를 직접 설명하지 못합니다. 수학은 물리학의 도구일 뿐이죠. 수학이 연필과 지우개로 환원되지 않는 것처럼 도구로서 환원되지는 않을 거니까 수학은 물리학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 환원주의자의 견해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프란시스 크릭은 누구냐면은 그 왓슨이라고 해서 하버드대학교의 DNA를 이중나선을 발견한 학자가 있죠. 이 프란시스 크릭이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둘 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프란시스 크릭은 굉장히 생물학의 분자 생물학이죠. 쪽에 많은 공을 남긴 사람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왜 프란시스 크릭이 노벨상 한 번도 받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정도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현대 생물학의 궁극적 목적은 사실상 모든 생물학을 물리학과 화학의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다. 놀라운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학문의 바탕이 물리학이거든요. 이 사람은 본래 물리학자였는데 화학자인 왓슨의 권유로서 둘이 같이 연구를 해서 이중나선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생물학을 분자 수준에 보고 분자 수준에 보려니까 화학과 물리학을 바탕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이 그 사람 생각이죠. 그러면 생물학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또 에델만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신경과학자, 역시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마음의 기초를 이루는 물리적 물질은 전혀 특별하지 않으며 약간의 금속과 함께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유황, 인과 같은 화학 원소들 뿐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그런 거죠. 이런 걸 제대로 하면은, 또 아침에 신경세포를 잘 하면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만의 견해라면은 사랑 어때요? 역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바탕으로 한 신경세포들 간의 전기화학에 불과하니까 사랑을 이해하려면은 신경세포들 간에 옥시토신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만 알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과연 사랑을 그렇게 옥시토신의 양으로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에드워드 윌슨도 사회상무학으로서 정치, 경제, 문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나 경제, 문화라는 건 결국은 살아있는 생물체인 인간이 하는 거니까 사회생물학을 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복잡한 정치, 경제, 문화에서 설명했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서 나온 책 이름이 통섭이라는 책이죠. 이 환원주의 자체는 유물론이나 물리주의, 즉 세상 모든 것은 물질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석하니까. 그러니까 환원주의하고 우리가 유물론을 혼돈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형태의 환원주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데카르트의 정신물질 이원론. 그건 뭐냐면 유물론이 아니라 정신과 물질 두 가지를 기본적인 실체로 보고 그 정신도 연구하고 물질도 연구하면 세상 모든 걸 연구했다고 보는 거고. 조지 버클리라는 사람은 모든 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환원된다고 해서 인간의 정신이 모든 걸 만들어냈다고 본 거니까 이것도 유물론 아니죠. 그런데 현대 과학자들은 대부분 물리적 환원주의를 지지합니다. 즉 유물론을 지지합니다. 그렇지만은 환원주의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원자 물리학을 연구할 수는 없거든요. 환원주의와 대비되는 또 하나의 개념이 전일주의인데, 전일주의는 사물을 구성 요소의 합계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전체를 이해한다는 관점으로서 그리스 시대에도 이 전일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별로 전일주의에 대해서 학자들이 신경 쓰지 않다가 소위 복잡계 이론이 나온 다음에, 소위 복잡성의 과학이라고도 부르고 복잡계 이론을 부르는 이 복잡성의 과학이 나온 다음에 특히 전일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도 분석적이고 환원론적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전체란 부분들이 합 이상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제논의 역설을 이용해서 길이라는 것은 전체의 특성임을 강조했습니다. 점을 아무리 모아놔도 길이가 안 돼요. 우리가 점 하나 더하기 두 개 더하기 세 개 해봤자 하여튼 계속 합쳐봐요. 역시 그 전체 길이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길이가 있는 이 전체 점은 분석하면 점이 나오긴 하지만 그 점은 소위 무리수와 초월수라는 그런 점까지 합쳐져야만 되기 때문에 점으로 모아놓는다 해서 길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아리스토텔레스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영국의 철학자는 양적인 결합에 의한 물리적 결과물과 질적으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화학적 창발 현상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발이라는 말을 제대로 개념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조지 헨리 루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결과물과 창발을 구분해가지고 창발의 개념을 정교하게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창발은 구성 요소에는 없는 성질의 행동이 전체 구조에서
자발적으로 불시에 출현 현상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화식물학자 마이어라는 사람은 진화식물학에서 환원주의를 배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은 새로운 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그 이전의 종들을 아무리 연구해봤자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창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 와인버그와 생물학자 에르스트 마이어 사이에 30년간의 논쟁이 있었어요. 74년부터. 30년간 논쟁이 더 계속됐을지도 모르는데, 에르스트 마이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2005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논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논쟁에서 물리학자 앤더슨 사람이 또 끼어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마이어를 지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와인버그는 뭐냐면 소립자 물리학을 전공해갖고 1979년 노벨상 물리학을 수상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뛰어난 물리학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환원주의를 소환원주의와 대환원주의로 구별했습니다. 소환원주의라는 것은 옛날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환원주의로서 사물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구성요소들의 특징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성요소를 알면은 그 구성요소를 만든 어떤 전체를 안다는 것에서 옛날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환원주의를 소환원주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와인버그는 대환원주의라는 걸 내세우는데 자연 전체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생긴 것은 이러이러한 것은 모든 자연 법칙들이 환원되는 귀결점인 단순한 보편적인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을 보면은 사실은 뭐 물리적인 법칙에 화학적인 법칙에 생물학적인 법칙에 사회 법칙에 심리학 법칙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모든 법칙들은 사실은 어떤 가장 간단한 자연의 기본적인 법칙들이 있어서 그것들 때문에 그렇게 많은 법칙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서 환원되는 것은 구성 요소가 아니고 법칙이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와인버그가 만들어낸 환원주의라서 대환원주의라고 부릅니다. 와인버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오랜 희망 중 하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자연이 왜 그러한가를 설명하는 단순하고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한 것이다.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런 단순한 법칙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예를 들어서 별들이 하늘을 돌고 돌멩이가 떨어지고 대포가 날아가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간단하게 만유인의 법칙을 하나 놓고 보면 그 간단한 법칙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현재 우리가 도달한 가장 통일적인 자연과는 기본 입자들과 그것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연을 기술하는 것이다. 소립자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런 말 할 만한데 기본적 입자량은 소립자들이에요. 그것들 상호작용이 바로 중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양력, 강력이거든요. 그거를 알면은 나머지는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인들의 논쟁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 거인들의 논쟁은 소환원주의에 대해서 논쟁한 것이 아니고 대환원주의에 대해서 지금 논쟁하는 겁니다. 마이어가 뭐라 하냐면은 와인버그 한 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법칙으로부터 다 설명하시다 하니까 이렇게 비난했어요. 물리학자들의 무서운 사고방식을 보여준 신뢰라고 했어요. 저 사람이 물리학자니까 그런 소리 한 거지 좀 복잡한 생물 현상을 보면 그런 말 못할 거라는 뜻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논쟁에 대해 참여했는데 응집물질, 옛날 말로 고체물질인데 소위 고체를 연구하는 게 응집물질인데 응집물질 물리학자 필립 앤더슨이 이제 마이어를 지원하고 나왔었습니다. 필립 앤더슨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와인버그보다 한 해 먼저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말인데 많아지면 달라진다. 많아지면 달라진다. 그 영어로 more is different. 그래서 아주 쉬운 예가 뭐냐면 동전 던지기를 할 때 동전 하나를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100만 개를 던지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49만 개 정도는 앞면, 뒷면이라는 거. 대략 50% 정도 비율로 동전 앞면이 나온다는 걸 알고 하시면서 숫자가 커지면은 새로운 법칙이 나오는 거죠. 몇 개의 원자에 대해서는
온도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온도라는 거는 기체 분자가 많을 때 그것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온도가 정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도라는 것은 분자 하나 갖고는 온도란 말을 쓸 수 없지만은 기체가 많은 방 안에서는 온도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라는 것은 많기 때문에 생기는 개념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하면서 많아지면 달라진다 해가지고 에르스트 마이어 편을 들었던 거죠. 물론 와인버그도 물리학자니까 앤더슨이 하는 말을 잘 알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연력학이라는 건 단지 통계학에 불과하고 앤더슨은 사실 응집물질이라는데 그 통계학이라거든. 통계학은 수학적인 통계학 법칙들과 결합한 입자 물리학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에 안 꺾는 거죠. 앤더슨은 우리가 지각하는 온도계와 또 자동차와 인간의 행동과 영혼 있는 세계는 와인버그가 바라보는 소립자의 세계와 유사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 와인버그가 알고 있는 그 표준 입자 모형은 그러니까 소립자 몇 개가 모여서 뭐를 만든다면 그거는 거시적이고 복잡한 사물들이 새로운 특징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주의 계층 구조를 나오는데 이 각 계층은 다 하위 구성에서는 없던 성질이 창발된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소립자가 모여서 원자를 이루잖아요. 그럼 와인버그에 의하면 소립자를 알면 원자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원자는 소립자가 갖고 있다는 성질을 갖고 있게 돼요. 그 새로운 성질이 창발된 거죠.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죠. 그럼 분자는 원자가 갖고 있지 않은 성질을 갖고 있게 됩니다. 새로운 성질이 창발된 거죠. 그럼 원자를 안다고 해서 분자를 몰라요. 예를 들면 H2O. 그러면 산소하고 수소를 알면은 물 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주 있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물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온도가 낮으면 얼고 또 온도가 높으면 물이 됐다가 더 높으면 기체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수소하고 산소를 안다고 해서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자가 모이면 유전자가 되고 이제 유전자가 되면 생명체의 기본적으로 어떻게 행동하죠. 그 다음에 유전자가 모여서 세포 소기관 만들고 세포 소기관들이 세포를 만들고 세포들이 모여서 우리 심장이나 창자 같은 장기를 만들고 이 장기들이 모여서 생명체라는 개체를 만들고 이 생명체라는 개체가 모여서 생명체 집단을 만들면은 그 집단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사회가 모이면 문화가 되는데 이 상위 계층은 하위 계층에 있는 걸 갖고는 몰라. 우리가 인간을 연구한다 그래서 인간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김성구라는 사람이 행동하는 거 한 사람 한 사람 다 연구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영국의 문화, 신라시대의 문화, 대한민국의 문화, 중국의 문화 이거 이해를 못한다. 이것이 앤더슨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그 누가 옳든 그런 떠나서 우리의 성향 자체가 인간이한테 분별지라고 해요. 불교적으로 만드는 사물이 이것과 저걸 나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만 봐요. 중도를 보지 못하거든요. 중도 전체를 보는 건데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말대가리가 나와 있고 개구리가 나와 있죠. 여러분 말대가리 볼 때는 말대가리만 보일 거예요. 개구리 볼 때는 개구리만 보이죠. 근데 사실은 말대가리하고 개구리는 같은 겁니다. 이 말대가리를 이렇게 90도를 오른쪽 돌려보세요. 그럼 개구리가 돼요. 옆에 있는 거는 젊은 아이와 그의 어머니라는 유명한 그 그림으로서 에릭 캔들이라는 과학자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할머니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젊은 아내가 보이거든요. 같은 건데 둘 중에 하나만 보게 되죠. 그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백남주의 비디오 아트를 제가 예를 들려고 하는데 백남주의 불을 붙다는 그 비디오 아트 중인데 이건 뭘 설명하려고 들었냐면은 과학기술자가 음향학하고 색채학하고 전자기학을 잘 알아요. 그리고 전기공학까지 알아요. 이 사람은 왜 이런 빛이 나오는지,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와 색깔을
과학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만일 예술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백남준이 비디오 아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술성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술적 감각이 또 있는 사람이라면 색착도 모르고 음향학도 모르고 전기공학이나 전자기학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그냥 쭉 보고 백남준이 비디오 아트에서 감동을 받을 겁니다. 뭔가 빠진 게 있죠, 분명히. 과학기술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분석해서 본 걸로. 그러니까 세상에는 열 현상처럼 환원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두뇌 신경의 전기화학적 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정신에서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환원주의로는 설명할 수 없고 전율주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될 현상이 있음도 분명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백남준이 전하고자 하는 예술성. 그건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윤회와 유체태와 같이 두뇌의 작용을 이해할 수 없는 현상도 있으면 분명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우주에 대한 전율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위하는 환원주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옳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전체를 규수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부처님 우화인데 전체를 봐라. 그런 뜻에서 분명히 두뇌 신경을 보고서 마음을 설명하겠다는 신경과학자들의 견해는 어떤 부족한 점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12강에서는 귀납법과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